깊어가는 늦가을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건강하고 활기찬 계절 맞이하세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연방 하원은 오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철도 노조가 파업하는 걸 막기 위한 법안에 투표합니다. 철도가 파업하면 새로운 자동차의 4분의 3, 포장식품의 30% 등이 운반 중단됩니다. 미국은 모 아니면 도였던 경기에서 이란을 꺾고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은 월드컵 경기 중 카타르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적용됐던 국가전복 선동적 음모 혐의로 무장조직 오스키퍼스를 만든 스튜어트 로스 등 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의 가장 큰 시험대였다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평했습니다. 연방 상원은 초당적으로 동성결혼과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 존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는 연방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거고, 현실적인 의미는 동성결혼을 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국가 베네핏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가 살상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을 원격 조종하게 해달라는 경찰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흑인과 유색인종, 빈곤층에 과도하게 사용할 것을 우려했지만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8대3으로 승인했습니다. 천안문 사태 이후 권력을 잡고 수십 년은 아니네요.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끌었던 장쩌민 전 국가주석이 수요일 사망했습니다. 1989년 이후 2003년도에 마지막 권력을 내려놨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카네마비 중대한 돌파구가 될 것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큰 변화를 주진 않지만 뇌의 파괴를 늦추는 데에 최소한의 약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한국은 어제 지하철 오후에 조금 스케줄 차질이 있었는데 지하철 노조는 협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 지하철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됩니다. 미국은 이제 다음 주 9일 이전에라도 철도가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의회가 어떠한 헌법과 과거에 1926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기초로 해서 지금 의회에서 파업을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하원과 상원에서 모두 통과될지도 알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어떤 일들을 겪게 될까 세계에서도 주목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와도 직결되는 공급망, 인플레이션 전부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도 노조 12개 가운데 4개의 노조가 지난 9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주선을 해서 노조의 대표들과 부분적으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에서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보통 사람들처럼 8hours를 일하는 것도 아니고 보통 이제 철도 근로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정도를 일한답니다. 그것도 이제 어떤 중대한 시기에는 24시간 대기 상태인 적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려도 정말 제대로 갈 수가 없다. 식데이를 더 확실하게 유급으로 해야지 된다.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합의됐을 때 이 내용이 빠진 거고, 여기에 대해서 8개 큰 노조는 That's okay 했지만 4개의 노조가 이것을 합의하지 않아서 지금 파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은요, 소비자이신 여러분과 저는 철도가 전체 화물의 40%를 담당을 하고 곡물, 케미컬, 비료, 새로운 자동차 4분의 3이 철도를 통해서 딜러에 가고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는 거죠. 석탄의 70% 상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포장된 식품도 30%는 철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진열대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뭐 미국의 경제 전반을 휘두른다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하루에 한 그 7,000량의 열차가 일을 하지 않고, 이게 열차가 일을 해서 어디 트럭 기사한테 가야지 되고, 뭐 항만이랑 전부 연결이 돼 있잖아요. 항만에서부터 받아서 이렇게 배분을 하고 하는, 하루에 20억 달러 손해가 된다는 게 바로 그런 점이고요. 공급망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면은 가격이 올라갈 테고, 물건이 없을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때 내가 꼭 원하는 그 향기의 그 초가 가게에서 살 수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경우는 또 정치적으로도 민주당이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기본적으로 이제 골드만삭스는 며칠만 파업을 해도 경제 생산력에 3%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지하철 노조는 이제 타결을 해서 지하철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데, 엠트랙 통근 열차 타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엠트랙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분쟁의 원론에 대해선 식데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데 이제 회사에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건비를 낮게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은 너무 기본이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식데이를 쓴다는 것은 내가 오늘 그냥 병원에 가야지 되겠어 하면 식데이를 그냥 주면 되잖아요. 철도 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미리 언제 얼만큼의 직원이 나오고 나오지 않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스케줄을 예상을 해야지 되고, 루틴 의료 체크는 데이오프 하는 때 하면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회사의 입장입니다. 그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가서 잠정적인 합의를 끌어냈는데, 4개의 노조는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조 지도자들은 합의를 했지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임금 자체는 2020년도 코비드 때 굉장히 고생을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그래서 그때의 수준에서 2024년까지 24% 올린다. 이건 이제 별 문제 없이 되는데, 아무튼 그 타임 오프 식데이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의회가 왜 파업을 하는, 이런 파업을 한다고 하면은 다시 돌아와라 하고 할 수 있는가?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도 만약에 파업을 하면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 뭐 감옥 3년 동안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미국 돈으로 한 2만 몇천 달러 정도 되던데요. 3천만 원 정도 벌금을 물게 할 수 있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법이 있어서 만약에 이 법을 이제 사용을 한다면 오랜만에 쓰게 되는 건데, 1992년 이후에 처음으로 의회가 개입을 하는 건데, 당시에 파업 나흘 만에 끝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파업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하원은 백악관의 가이드라인이 무엇인가 기다렸다가,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민주당과 공화당 4명, 상원, 하원, 뭐 원내대표, 하원 의장이 대통령과 가서, 민주당이 조금 더 적극적이죠. 이 파업을 막아야지 된다. 정치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니까. 그에 비해서 공화당도 파업은 막아야지 된다라고 하면서도 민주당만큼 공화당 지도부가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는 철도 노조법과 헌법이라는 것에 근거해서 의회가 파업하지 말고 일하러 돌아가라라고 할 수 있답니다. 철도 노조법은 1926년도에 통과됐는데, 뭐 거의 100년 전이죠. 4년 모자라는, 지금까지 18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1926년이니까요. 철도가 너무너무 국민 생활에, 국가 자체에 필수적이었겠죠. 지금보다도 더. 지금도 뭐 화물의 40%가 어쨌든 그 철로를 통해야지 되지만, 너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그게 국가 생활 중추니까 이건 의회가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것으로 법을 만들어 놨고, 지금 초당적인 의회 조사국이 얘기하는 것은 헌법도 거기에 들이댑니다. 헌법 뭐 1조 8항 뭐 3조에 따르면 의회가 외국과의 상업에 관한 것, 이거 이제 철로와도 다 연관이 되잖아요. 그런 것, 그리고 뭐 각 주의 인디언 부족과 이런 것에서도 의회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연방 대법원에서도 확인을 했고요. 해서, 그런데 의회에서 과연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하원에서조차도 캘리포니아 그 실리콘밸리가 지역구인 로카나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니까 이 노조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야지 하면서 본인 민주당인데도 찬성표 안 던진다고 하거든요. 뭐 민주당에서 그렇다 하고 노조 편이니까 공화당에서도 마르코 루비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이런 때 그 표를 안 던지는 게 참 드문 일인데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본인은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것 같은 이제 그런 모습을 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에서야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역량도 강하고 뭐 또 그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도 협조한다고 했으니까 통과가 되겠죠. 다만 상원에서 60표를 받아야지 되는데 이 60표 가운데서 일단 마르코 루비오가 여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원에서 하원은 통과된다고 보고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파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뭐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때 어떤 혼란이 올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이런 때는 항상 뉴스를 하다 보면은 막판에 뭔가 돌파구가 나오는 적이 나오지 않는 적보다 더 많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노조원 가운데서도 아유 무슨 지금 파업이야 그냥 이렇게 하지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대 50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다음 주에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파업에 들어가면은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미국의 빅뉴스고요. 또 하나는 빅 윈이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16강에 들어갔다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국에서도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이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빅 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그야말로 이 이란에 비기기만 해도 안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딱 한 점, 38분인가요? 전반 34분인가요? 38분인가요? 딱 한 점 내고 그리고는 이제 그게 끝까지 가서 나중에 그 이란이 막 안타깝게 막 심판에게 왜 그 뭐 페널티킥 안 주냐고 하고 근데 누가 봐도 그 줄 형편은 아니었었고 하는 그런 그 이란의 무너짐과 미국의 환호 이런 것들이 겹치는 그리하여 이제 비조에서 잉글랜드가 1위, 미국이 2위로 16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에 아주 처음부터 무너져 버렸잖아요, 미국이. 굉장히 긴장이 있었고 힘든 경기였는데 크리스티안 플리식 첼시의 포워드요. 그 크리스티안 그 플리식이 딱 그 한 골 넣은 게. 근데 이제 이 사람도 골을 넣고 나서 그 골키퍼와 확 부딪혔는데 배를 다쳤다고 하죠. 그리고도 젊은 선수니까 경기 계속 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반에 나가서 병원에서 나중에 미국이 이기고 페이스타임으로 축하를 했는데 아마도 토요일에 네덜란드 경기에는 본인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승리골은 냈는데 복부 부상을 당했고 치료한다고 3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이란과의 경기는 1980년부터 국교를 단절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더 긴장일 수밖에 없었고 이란도 어제 이렇게 경기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좀 조심도 하고 공격도 하고 기회도 잡으려고 하다가 후반 되니까 잃어버릴 게 없잖아요. 미국이 한 점을 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바람처럼 달려들었는데 때는 늦으리였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심판이 뭐 파울 플레이에 암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페널티킥 요구를 이란 선수들이 엄청나게 했거든요. 한국 경기도 좀 생각이 나던데요. 오버랩이 되던데요. 그런데도 아무튼 피슬 항상 이 축구에서는 마지막 피슬이 끝이잖아요. 미국 팀이 축하하려고 한쪽으로 막 질주해 가는데 그 이란 팀이 한국 팀이 가나와 펄썩 그 주저앉았던 그 모습을 이란이 그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잉글랜드가 웨일즈와 3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예상했던 대로 지금 그 1위로 갔고요. 지금 뭐 많이 정해졌습니다. 16강이 보면은 A조에서 네덜란드, 세네갈 정해졌고 B조는 잉글랜드, 미국 그리고 D조가 지금 경기가 끝났는데요. 프랑스와
호주로 결정이 됐네요. 왜냐하면 오늘 경기에서 튀니지아와 그 프랑스가 1대 0으로 튀니지아가 이겼지만 워낙에 프랑스가 제일 먼저 득점 많이 했잖아요. 6점. 그리고 이제 호주와 덴마크가 1대 0으로 호주가 이겨서 그랬고 2조와 F조는 2조는 오늘 이제 11시에 관심 많으시겠네요, 여러분들. 일본 경기가 있어서요. 일본과 스페인, 코스타리카와 독일 11시에 동시에 치러지고 F조는 오늘 아침에 덜스데이니까 내일이네요. 오늘 수요일이죠. 그리고 G조는 금요일에 한국 경기 끝나고 나서 하네요. 11시에 이제 2개 경기가 있고 H조는 금요일에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에 한국 대 포르투갈, 가나 대 우루과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 프랑스와 호주까지 말씀드렸고 지금 G조에서는 브라질만 확정됐고 H조에서는 뭐 포르투갈 확정 이렇게 그 된 거죠. 오늘도 뭐 폴란드, 아르헨티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이제 이렇게 다 이기면 16강 확정되는 것이고 이리하여 월드컵이 이제 16강이 결정되기 시작하고 만약에 금요일에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기고 이렇게 되면은 또 뭐가 막 살아나고 점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 이후에는 조금 가라앉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미국이 16강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제 계속 보도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월드컵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정치, 무역, 돈거래는 계속됩니다. 카타르 여러 가지 뭐 인권 문제 등등 많지만 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이제 미국이 카타르에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완성을 지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그 무슨 뭐 드론 같은 것, 그 드론 시스템 그런 것도 있고 뭐 카요리 블럭 뭐 요격기 같은 거 뭐 200대나 판다고 하고요. 그 밖에도 카타르가 원했었던 그리고 이제 미국은 잘 선정을 하죠. 국가별로 지형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나라와 그 주변에 특별히 해가 되지 않을 만한 그런 무기 같은 것을 이제 서로 합의를 해서 10억 달러를 팔기로 했고 중동의 정치적인 안정이라든가 경제적인 발전에 힘이 되면 힘이 됐지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무기를 팔았다. 오늘 그 국무부의 발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외교 정책, 국가 안보 목표에도 더 좋은 그런 무기를 팔았다고 하고 이번 카타르의 10억 달러의 무기를 파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군사적인 지형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방어 태세에도 전혀 어떤 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월드컵 기간에도 미국은 장사를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요. 혹시 조지아주에 살고 계신 분들 계세요? 조지아주 지금 뭐 사전 그 투표가 결선이잖아요. 연방상원의원 대단하다면서요. 한국어로도 막 광고 나오던데요. 그리고 항상 어떤 그 법안의 끝에 가면은 정신적인 만족감, 승리도 있지만 현실적인 승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그 어제 법안 통과된 것을 말씀드리고 샌프란시스코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결국은 우리 미래의 어떤 그 법 집행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을 내렸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파엘 워너기라는 조지아주의 민주당의 연방상원의원이 50% 득표를 하지 못해서 거의 뭐 비슷했어요. 약간 앞서긴 했지만 그 허셜 워커라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후보와 이제 12월 6일에 선거를 치르는데 사전투표 이미 시작이 됐고요. 전례 없는 지금 사전투표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파엘 워너 현 의원이 아시아계를 상당히 많이 그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당선도 아시아계 특히 이제 무슨 그 애틀란타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표가 많은 인구가 많은 곳이 많이 지원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 만 몇천 표 차이로 조지아주에서 이겨서 선거인단표 16개를 전부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시아계의 표를 상당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베트남어, 만다린 이렇게 디지털 광고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미처 녹음을 해놓지는 못했고 한국어 광고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분위기 보는 거니까 한국 분이 라파엘 워넉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얘기를 라파엘 워넉 상원 의원처럼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조지아 주민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역할을 다하려 합니다. 12월 6일 결선 투표 때 워낙 목사님에게 투표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워낙.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네, 들어보셨죠? 이렇게 한국분을 직접 이렇게 앞으로 해서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추세죠. 인구가 아직까지 아시아계가 미국에서 10%도 안 되고 6%, 7%그 정도 제일 소수 인종 가운데서 두드러지는 소수 인종 가운데서 가장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정치력이 막강해져서요. 아직까지는 정치인보다는 정치인을 내는데 필요한 표로서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공화당에서건 민주당에서건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 코리안 아메리칸을 포함해서 특히 코리안 아메리칸이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전해드렸고 연방정부가 이제 의무적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법안이 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고 하원으로 보내지는데 하원에서도 또 통과가 될 겁니다. 지난번에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약간 내용이 바뀌었지만 상원에서 찬성 61대 반대 36이었으니까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민주당의 라파엘 워녹은 여기 투표하지 못했고요. 선거운동 하느라고. 그런데 이제 공화당은 이제 종교적인 것에 예외를 두고 나서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기 전에 이걸 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민주당에선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공화당 의원들이 12명 의원들과 또 공동으로 이 법안을 발의한 3명의 의원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공화당 의원들은 12명은 다수가 아니고 공화당에서는 소수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역구에서도 비난도 많이 받으면서도 이건 시대정신이다, 해야지 된다 하는 것 때문에 한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달 초에 갤럽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미국인들이 이제는 60%가 아니라 70%를 넘어서 71%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연방대법원이 6월 달에 낙태법도 뒤집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법이 오더라도 연방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의 동성결혼, 다른 인종 간의 결혼을 지지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것을 모든 주가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지 된다. 이 같은 조항은 없습니다. 모든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야지 된다 하는 조항은 없고 다만 연방정부가 그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인정을 하는 거죠. 연방정부가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동성결혼을 했거나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야 하는 것도 되지만 연방정부에 여러 가지 베네핏이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한 사람과 똑같이 무슨 유산, 상속, 그리고 뭐 직장에서의 뭐 공무원일 경우에 베네핏, 배우자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다는 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주에서 동성결혼을 했더라도 그 주에서 인정을 해야지 되는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고요. 뭐 자연스럽게 결혼보호법이라는 것은 폐지가 되는 겁니다. 1996년에 결혼은 반드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다 하는 그 법은 이제 이로써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동등한 권리, 그 권리가 정신적인 거든 아니면 베네핏이든 그래서 만약에 연방대법원에서 낙태에 대해서 주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판결을 했듯이 과거에 낙태를 인정을 했었던 것을 6월 23일에 주정부가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주정부에 따라서 뭐 6주일 이후에 몇 주일 이후에 이렇게 낙태를 금지하는 주가 많이 생겼는데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놨던 것을 연방대법원 자체에서 바꿔버린다면 그렇다면은 현재로서는 35개 주에서 자동적으로 동성결혼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낙태와 마찬가지로 그런 게 되거든요. 연방대법원이 번복하면. 그때는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정신이 달라진다. 시대 정신이 달라져서 대중도 71%가 가장 평범한 갤럽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라고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아마 동성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친구들 사이에서 어머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라고 판단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71%에는 나이 드신 분, 젊은 사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리고 공화당에서 오랜 동안 동성결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고 표만 하면 반대표를 던지고 했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본인이 동성애자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동성결혼에서 반대했던 어떤 그 목회자가 동성애자라든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연방 의원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은 동성애자들이 많은 거예요. 처음엔 숨겼지만 이젠 숨기기조차도 안 하고, 뭐 꼭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딕 체니 부통령이 그때 언제의 딕 체니입니까? 1990년대 초의 딕 체니예요. 부통령이. 그 당시에 딸이, 그 한 사람의 딸은 리스 체니지만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에 의해서 의원 자리를 놓치고만, 그렇지만 그 동생인 것 같은데요. 메리가 동생이죠. 리즈가 언니고요. 한 사람은 동성 결혼한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있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의 딸이 2018년도에 여잔데 동성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여자와. 그리고 아마 그 허스번드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남편인 거, 헐 와이프라고 하는 것 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어제도 이제 척 슈머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었던 때가 내 딸이 결혼을 했을 때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많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가족사에서 아무리 미국 사람들이라 하지만 냉정하고 뭐를 이렇게 따지는, 처음에는 뭐 화도 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모르는 척 해보기도 하다가 적극적으로 내 딸이 결혼식을 하던,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 하던 그날 내가 가장 해피했다라고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말할 정도의 미국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이 같은 법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원래 제가 새벽에 제일 처음에 접했고 어제 오후부터, 그리고 스킵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뉴스를 전달할 때 뉴스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듣고 싶어 하실까?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거야 하고 스킵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라는 그 미국의 국가의 성격을 규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세계에서도 주목하는 뉴스입니다. 스튜어트 로즈라는 사람이 오스키퍼스라는 민병대라고 하기보단 그냥 극우 백인 우월주의 성격이 많은 무장 단체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해서 다 기획하고 들어갔다 하는 워싱턴 DC의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예일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군에서 낙하산병이었고 변호사 하다가 변호사 자격증 박탈당했고, 워낙에 시각이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사람인데, 미국에서요 정말 그 남북전쟁 때나 있었고, 그 전에는 지난 30년 전에 아이시스라는 테러 단체가 뉴욕의 어떤 랜드마크를 폭파하려고 했었던 그 혐의에 대해서 적용됐었던 국가 전복 등을 이유로 선동적인 음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유죄 판결을 받으려면은 여러 가지의 그 입증되는 게 있어야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이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이제 무력을 써서 공모를 하거나 미국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할 계획을 했었다는 것을 입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워싱턴 DC 연방 대배심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56살인데 53살에 이 오스키퍼스의 그 부 리더도 있거든요. 이 사람도 그렇고 나머지 세 사람들은 뭐 조금 약한 형량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형량이요 뭐 60년 이상
86년, 56년, 그리고 나머지 약한 사람들도 46년, 40년, 40년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나중에 선고까지 가면은 조금 약해지기는 하겠지만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남북전쟁 시대의 재판 방식을 이용을 해서 유죄,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했었다는 거기에 이제 유죄 판결이 나온 거잖아요.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다. 이것은 영국 신문 그 가디언은 오늘 아침에 미국의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것이 의사당 폭동 사건이다. 의사당 폭동 사건을 미리 그렇게 기획을 해서 했었다는 것에 대한 유죄 판결이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법무부의 승리이기도 하고요. 연방 법무부가 이걸 계속 미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재판에 붙였었기 때문에 8주일 동안 아무튼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검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의사당 폭동 사건 그 당시에 바로 이 그 로즈의 경우, 이 오스키퍼스를 만들었던 이 사람의 경우는 전쟁터에서의 사령관처럼 일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와 몇 명이 의사당 그 사건을 꾸미고 나서 바이든 인준을 거부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호텔에 버지니아 호텔에 무기를 많이 가져다 놨다고 하잖아요. 무기를 그러니까 포토맥 강 바로 건너에 의사당으로 이제 여차하면 가지고 가서 쓰려고 그랬다는 건데 변호인단은 그 무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아니다. 첫 번째 넘버 원 무기는 쓰여지지 않았다. 넘버 투 그 무기는 시위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여차할 때 시위대 의사당 안팎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미리 그렇게 무기를 그쪽에 가져다 놓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배심원들은 그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전화통화한 내용도 공개가 됐는데 그 전화통화도 이 사람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추종자들에게 반란을 일으켜라. 그런 반란이라는 단어도 썼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뭐 당연히 항소할 예정이고요. 연방 법무부가 지금까지 19명 재판 시작해서 전부 유죄 판결 받아냈고 모든 주 50개 주에서 전부 심지어 그 당시에 베버리 힐즈에서 의사당에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19명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모든 주에서 900명 정도를 기소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450명은 스스로 유죄를 인정을 했고요. 아직도 추가로 체포될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튼 미국의 이 의사당 사건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이용을 해서 차기 대통령 인준을 막고 부정선거가 없었음에도 부정선거라고 주장을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그대로 그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여기에 대해서 전에 그 변호사면서 법 분석가인 해리 리트먼 씨 이런 분석할 때 많이 나오는 분인데 법무부의 너무 큰 승리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데 이제 12월 달에는 또 다른 이 극우 무장단체 프라우드 보이스가 비슷한 이런 그 케이스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미국에서는요. 1954년도였대요. 그때가 푸에르토리코에 사는 4명이 미국에 와서 의사당에서 바닥에다가 막 총을 쏴서 의원들이 몇 명이 다쳤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공격자들이 선동죄로 유죄를 받았죠. 그리고는 이제 그 뒤가 지금부터 30년 전에 아이시스 뉴욕의 랜드마크 폭파하려던 혐의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잠시 뒤에 알츠하이머 약 또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얘기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샌프란시스코 말씀부터 드리죠. 어제 전해드렸었던 바로 그 케이스를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찬성 8대 반대 3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살상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을 경찰이 저기 뒤에서 멀리서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승인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이런 것들을 다 로컬에서 결정을 해놔라 하는 법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다만 이제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 한 2시간 동안에 굉장히 반대하시는 분들, 찬성하시는 분들, 찬성은 이제 경찰국 쪽이겠죠. 그래서 그 논란도 있었고 감정의 울렁임도 있었다고 하던데 특수 상황에서만 쓰겠다. 특수 상황에서만 경찰국은 경관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그 위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옵션은 없을 때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샌프란시스코 그 슈퍼바이저도 좀 그러면은 그 자체를 그런 행동을 할 때는 굉장히 그 고위직 경관이
직접 그 감독을 해야지 되고 대안이 정말로 없을 때 완전히 없을 때 용의자를 무력화시킨다던가 방향 감각을 잃게 하기 위해서라든가 그런 때 이제 폭발물을 장착한 로봇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찬성 8 반대 3으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현재 12대의 로봇가 있는 것은 전부 그 살상 무기를 장착시키지는 않았다고 하고요. 총으로 무장할 계획은 없다고 하고 폭발 임무, 극박한 상황에서 위험한 용의자 앞에서 로봇을 사람 대신 뭐 다칠 수가 있으니까 경관도 그렇게 보내겠다는 건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죠.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미국에서 경관과 연관된 법이 되면은 사법정의를 얘기를 합니다. 흑인이나 유색인종에게 아니면 빈곤층에게 그런 무기를 쓸 때도 백인보다는 이 같은 사람들에게 과도하게 쓸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근본적인 거죠. 아니 군인이 전쟁터에서 총을 쏘는 것도 아닌데 경찰은 그게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는 이런 걸 허용하면 돌아가기 힘들다. 더 약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클랜드에서는 대중들이 너무 반대하니까 오클랜드 경찰국이 우리는 안 한다.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미국에서 2016년도에 유일하게 써본 경찰국은 달라스. 당시에 이제 매복한 용의자가 경관을 5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팔에 폭발물을 이렇게 해서 저격수를 그 로봇가 살해하게 한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도요. 연방 정부에서 지금 오늘 카타르가 미국에서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를 샀다 하는 게 나왔잖아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기를 팔 때 어떤 나라에 팔 때는 지금 최첨단 무기를 팔고 어떤 나라에 팔 땐 막 약간 재고 그러나 그 나라에는 최첨단보다는 그게 더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도 남는 것을 국방부에서 각 법 집행기관에 많이 줬습니다. 많이 줬는데 그런 것들을 오바마 때는 안 하려고 했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는 그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을 또 뒤집어서 많이 주려고 했었고 지금 경찰국이 이 로봇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최첨단 무슨 뭐 장갑차가 경찰국에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까지 국방부에서 안 쓰는 거니까 이제 더 이상은 정보전도 하고 또 그 무기 자체도 너무나 최첨단이 됐기 때문에 안 쓰는 거. 그러나 로컬은 조금 세련되지 않은 촌스러운 무기를 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한 것들도 어떤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아니 경찰도 뭐 이런 것도 좀 써보고 저런 그리고 갖고 있으면 쓰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런 면에서 좀 전에 어떤 분이 이걸 허용하고 나면 뒤로 돌아가기 힘들다. 점점 경찰국의 무기도 국방부에서 줘. 로봇 신무기 있어. 강해지면 강해지지 절대로 약해지지는 않는다. 이런 건 말씀드리고 잠시 뒤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어떤 유명한 대문호라고 얘기했었던 작가의 작품 제목인데요. 누구죠? 러시아 작가인 것 같은데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96세로 숨졌는데 역시 여기서도 느껴지는 점들이 있네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장쩌민 전 중국 국가주석의 사망을 당연히 세계가 보도를 하죠. 그런데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미국과 가까워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아들 부시 대통령 때에 딱 취임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9.12 사태가 일어났었을 때 그때는 미국의 손을 뻗어서 테러와의 전쟁 이거 뭐 함께하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도 막 잘 부르고 하와이에서 뭐 수영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을 했었던 미국도 여러 번 방문을 했었던 그런 사람으로 우선 저는 그 미국 뉴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기억이 되고요. 96세 폐렴 그리고 이제 장기의 기능 약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숨졌는데 1989년도 천안문 사태 있었고 그 유혈 사태를 진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로 인해서 컸죠. 거기까지 올라갈 단계는 아니었어 하는데 그 천안문 사태 때문에 권력을 잡아서 결국은 2002년, 2003년 이 두 해에 걸쳐서 완전히 그 권력을 내려놨는데 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경제가 그때 굉장히 뭐 강했고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갔고 중국 경제가 대만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쓴 것도 그렇고 파룬궁 우리 미국에도 파룬궁 사람들 많잖아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수석 전략가였던 그 스티브 배넌이 파룬궁 그 창시자 이런 사람들과 굉장히 뭐 관계가 좋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홍콩을 반환한 사람 또 더 중요한 것은 경제 얘기를 하지만 세계무역기구에 그 장쩌민 시대에 가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이 개방을 하면서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을 했고 놀랄 만한 피크를 이뤘던 것 사실입니다. 시장 경제 했고요. 그래서 10년 이상 89년부터 2003년까지 그가 중국을 이끌었는데 그래서 이제 장점도 굉장히 많지만 장쩌민 전 그 중국 주석이 좀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보수고 1926년도에 태어나서 그때는 중국이 굉장히 가난했었던 때잖아요. 그리고 뭐 49년 공산당이 딱 자리 잡고 뭐 저쪽 대만 쪽으로 나머지 사람들 장개석 쫓겨나고 그 전인 26년도 가난한 때 태어났는데 그 중국의 내전 때는 내전에 들어가지 않고 엔지니어링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전 끝나고 나서 공산당으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른 뭐 시진핑이나 중국 국가 주석처럼 문화 대혁명 시대에는 막 피신도 하고 뭐 어떤 공직에서 추방당하기도 하고 했지만 따져보면 그 당시에 내전 당시에 대학에서 엔지니어링 공부를 했었던 것이 국가를 이끄는데 큰 도움을 줬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간 산업, 경제 성장 여기에 그게 바탕이 됐다는 거죠. 권력 내려놓고는 대중에게 모습 드러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후진타오 전 주석도 장례식엔 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초대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게 이제 중국의 관례이고 이리하여 우리가 정말 중국에 대해서 이름 많이 듣기 시작했던 장쩌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유한양행 뉴오리진 건강식품과 유정란 배반엽 줄기세포 화장품 전문회사 셀리온,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프리미엄 고기 쌈밥 전문 레스토랑 쌈, 재래식으로 직접 만든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아주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숨졌다 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 숨지기 전까지 살았던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상하이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컸던 곳이잖아요. 상하이 비누 공장장, 상하이 식품 공장장 그런 것을 해서 큰 사람 상하이시의 당석이자 결국은 상하이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 장쩌민 얘기였어요.